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유통업계가 분주합니다. 선풍기와 에어컨 등 여름 가전은 물론 음식물 처리기까지 벌써부터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이른 더위에 여름용 가전제품이 벌써부터 인기입니다. 롯데 하이마트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5월 1일 2주간 이동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0%와 30% 증가했고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도 각각 80%와 170%가 늘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에어컨은 당연히 이제 판매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 주방 가전으로 이제 얼음 정수기라든가 또는 음식물 처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원한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얼음 가전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여름 가전뿐만 아니라 악취, 초파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물 처리기, 물걸레까지 되는 로봇 청소기 수요도 함께 늘었습니다. 얼음 정수기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량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3년간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5월에서 7월 매출에 얼음 정수기 매출이 약 45%에 육박할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이제 더운 부분이 있다 보니 청소하시기도 이제 불편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도 물걸레까지 되는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또한 여름에 음식물 이제 쌓아놓고 있으면 악취가 생기니까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도 많이 문의하시고 찾으시는 편입니다. 가전 양판 업계에서는 보통 무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여름과 겨울은 매출이 가장 높은 성수기로 통합니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하이마트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올여름 호실적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갭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취업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하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군인, 어르신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날이 채용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녀노소 모두 취업 기회를 찾아 나선 겁니다. KB국민은행이 구직자에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구인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올해로 23일째를 맞은 행사에는 국민은행이 선정한 우수기업과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생산부터 제조, 건축, 유통과 서비스, 재무, 금융 분야까지 폭넓게 아울렀습니다. KB국민은행이 KB굿잡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박람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8만 7천여 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고 3만 2천여 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날 구직자들을 위해 채용 설명회와 직업 체험, 이미지 컨설팅, 1:1 현장 면접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블라인드 채용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지도가 낮아 직원 채용이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참여 기업은 부스에 사명을 노출하지 않은 채 업종이나 직무, 복지 등 일자리 정보를 키워드로만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지금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게 느끼실 만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임밸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인재분들을 많이 만나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채용 정규 직원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과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 저희 박람회는 단일 규모로서는 국내 최대 박람회이고요. 하반기에는 또 부산 쪽으로도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에 계신 구직자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지방 쪽으로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국민은행은 KB굿잡 박람회를 취업의 등용문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한때 뚜껑 없는 오픈 스포츠카 206cc로 존재감을 알렸던 푸조. 현재는 독일 3사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자 푸조 최고 경영자가 방안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뛰쳐나가기 위해 움츠린 고양이의 실루엣을 담은 은빛의 스포츠카. 푸조의 미래 방향성을 담은 인셉션 컨셉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5년까지 모든 라인업의 전기차 버전을 내놓겠다는 이 라이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푸조. 유럽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브랜드이지만
아태 지역에서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판단한 푸조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한국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푸조는 올해 라인업에 가솔린 패스트백 모델인 U408을 투입함으로 국내 C 세그먼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한다는 계획, 이에 더해 신규 딜러사를 유치하고 국내 투자를 늘려 2025년까지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각 18개로 확장합니다. We've got 14 different brands. Every brand within Stellantis, they've chosen one word. So as I say, Peugeot's word is allure, and Peugeot's is about being a sort of mainstream, but upper mainstream. 푸조는 브랜드 고유의 고양이스러운 외관 외에도 푸조만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차별화를 더한다는 전략입니다. Light signature. As you can see on 48 and as you can see again on Inception, the light signature, this is really something we would like to keep on our next generation model to make it easily memorable from a customer point of view. So the 3-claw signature, we believe this is something really strong and something we will implement on our next generation product. 그간 국내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온 푸조.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뉴푸조 408을 한국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브랜드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푸조차를 구입할 때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었던 AS 서비스 강화서부터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서비스 센터 확충까지 다방면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푸조가 2023년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생산 현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 선박 크레인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리엔탈 전공도 호황 사이클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1980년 7월에 설립해 올해로 43년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주력 생산품은 선박용 크레인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0대가량을 생산할 수 있고 현재는 연간 약 600대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선박용 크레인 작업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선원들을 위한 식료품들이나 보급품들을 선적할 때 사용하는 프로비전 크레인과 대형 유조선에서 유압 호수들을 핸들링할 때 사용하는 호수 핸들링 크레인을 재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장 내부에서 후판을 크레인 형태로 용접하는 작업이 끝나면 외부에선 성능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무거운 물체를 매달고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강조하는 것은 크레인의 설계 경쟁력. 유지 보수만 잘한다면 20년 이상도 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모습이 완성된 크레인의 테스트 모습입니다. 0.5톤부터 고객사 요청에 따라 35톤 이상까지 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데크 하우스, 즉 선원들이 배에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을 생산하는 현장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내수 매출은 198억 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고객사는 삼성중공업으로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업 호황기에 따라 매출도 꾸준히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2025년까지의 물량을 거의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추이를 보면은 매년 한 20-30%의 매출 상승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구 개발을 통해 영하 60도에서도 작동하는 극저온 크레인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앞으로는 극저온 크레인을 통한 매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을 취재한 배석원 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자, 지금 뒤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오리엔탈 전공의 박세철 회장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박 회장님이 지금과 같은 이 실적, 호실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 오리엔탈 전공 대표이사인 박 회장은 이 조선업 호황기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이제 매출이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 개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극저온 크레인도 매출 증대에 기여해 왔는데 앞으로 국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또 한 번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너클 크레인, 굴절 크레인도 개발해 매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세철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극지방, 그러니까 북극해 항해하는 선박이 쇠빙 LNG라고 하는데 쇠빙 LNG가 나오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크레인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착안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0도 상황에서 테스트를 다 끝내고 각 성급의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게 앞으로 크게 이제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은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오리엔탈 전공은 연구 개발에 따른 성과 그리고 AS 부분에서 특히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수입해 오던 것에 대한 어떤 수입 대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특수 크레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각 선사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앞사 서비스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드와이드 서비스 네트워크를 완전히 형성을 하고 어느 항구에 들어가도 즉시 이제 우리들의 어떤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락해서 물품을 공급을 하고 수리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박세철 회장하고 계속해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한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박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 고객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저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박세철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제 고객 최우선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S 측면에서는 24시간 안에 꼭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회의 중이거나 하물며 회장이나 임원과 토론을 하는 중이어도 눈치 보지 말고 일단 고객사한테 전화가 오면 먼저 받는다 이런 경영 방침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제 뒤에 있는 박세철 회장. 자, 딱 한마디죠. 고객이 최우선이다. 이걸로 회사를 업계 1위로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의 성장, 오리엔탈 전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 2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형 가구를 위한 아파트가 경기도 의왕시에 건설됩니다. 전영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타입은 전국에 총 18,662가구가 일반 분양해 전년 26,724가구 대비 약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자 신규로 분양하는 소형 평수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이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 14개 동, 총 280가구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 중 공급되는 소형 평수는 548가구. 오피스텔과는 달리 소형 평수임에도 조경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용 4구제곱미터, 5구제곱미터를 주력으로 일반 분양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에 잠재된 젊은 층 고객분들에게 우수한 상품과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는 소형 평수에서 보기 드문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탁 트인 개방감에 20평형임에도 넓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안방은 드레스룸도 갖춰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주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되게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통풍도 통풍 잘 되고 다른 데 한 25평이랑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요새는 또 애기 없는 집도 많으니까 신혼부부들 둘이 살기에는 정말 딱 좋아 보이는데. 전용 59제곱미터는 탑상형 구조로 거실에서 주방이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 많은 방이 필요하지 않는 수요자들은 기존 침실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 혼자라 24평을 소매했는데 20평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차별화된 특화 설계로 1인에서 3인 가구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가구 사러 가구점을 가면 상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고 그 사이를 지나다니며 전시 상품들을 구경했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가구 매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입구에 가구가 아닌 카페가 있고 매장 곳곳에 수다를 떨 수 있는 테이블을 놔서 매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확 달라진 가구점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한 가구 매장. 매장을 돌며 관심 있게 본 가구들을 VR로 확인하고 AR로 집에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3D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도면에 원하는 상품을 배치하고 실제 공간처럼 3D 렌더링 이미지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샘이 최근 새롭게 오픈한 가구 전시장 디자인파크입니다. 상품 전시 등 기업 중심의 매장이 아닌 각종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제 체험도 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입니다. 한샘은 고객들의 자연스러운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입구에 카페를 배치하고 매장 곳곳에는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존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매장이 침실, 거실 등 공간을 정해두고 상품을 전시했다면 디자인파크는 테마를 토대로 공간을 꾸며 침대, 소파 등 상품을 복합적으로 배치했는데요. 부엌, 욕실 등 공간을 디자인 컬러링 존을 이용해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볼 수도 있고 침대와 소파 등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품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확 바뀐 분위기 덕분에 송파점의 개점 후 2주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 늘었습니다. 이제 연령대 같은 경우에 이제 가구를 구매하는 연령대가 보통 한샘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60대가 좀 많으셨는데 30대, 40대가 조금 많아지셨고 그다음에 매출도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샘은 향후 이와 같은 전시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인데요. 지역을 확대해 한샘만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옴니채널 역량을 구도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의 부진한 실적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개인용 로봇까지 로봇이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산업은 급성장 중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우리 산업팀의 박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자, 먼저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이 글로벌 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이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35조 원에서 2030년 202조 원까지 연평균 21.3%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LG, 포스코는 이 각각 로봇 회사의 지분 매입을 추진하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박나연 기자가 만든 이 표를 보면은 삼성, LG, 포스코 이렇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와 국회 역시 민간 중심의 로봇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 로봇 이동성 확장, 안전 산업 진입, 협업 보조 로봇 확산, 또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총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산업부에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이것도 발표를 했었죠? 네, 제가 지난번 출연해서 네.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한 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실외 배달 로봇이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실외 배달 로봇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로봇 산업에 이 법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기술 개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은 맞지만 이 날씨 변동성이나 GPS 수신 가능 거리 등 이 현실에 막상 적용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센서들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를 잘 인식할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앞에 갑자기 그렇게 뭐 사고나 오토바이가 누워있다 여러 가지 실외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연구실 내에 있는 그 인상적으로 꾸며놓은 환경 말고 하드웨어
환경에 던져놓고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네, 이외에도 로봇 산업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짚어보면 이 단순 서빙 로봇부터 방역, 방범 로봇까지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가격 장벽이 높게 느껴집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비해서 이 로봇 업계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아서 우수 인재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이 기술력을 봤을 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그리고 배터리처럼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과 돈을 덜 벌고 있는 업종 간의 어떤 임금의 차이, 이 부분도 진입 장벽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산업팀의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즈 초대석, 오늘은 6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핵 백신과 mRNA 코로나 백신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큐라티스입니다. 조강구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백신 주권 확립과 수호를 모토로 지난 2016년 설립된 큐라티스. 현재 회사는 2024년 mRNA 코로나19 백신과 2025년 성인 및 청소년 결핵 백신의 품목 허가를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공모된 자금으로 해당 백신들의 개발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입장인데요. 조강구 대표로부터 대표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상장 계기 및 상장 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큐라티스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에는 결핵 백신이 있습니다. 저희 결핵 백신 QTP-101이라는 결핵 백신은 결핵 항원과 면역 증강제로 구성된 백신입니다. QTP-101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프로틴 백신으로서 기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맞는 BCG 백신 접종 후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QTP-104라는 코로나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2022년 최초로 mRNA 코로나 백신을 신청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과 달리 PEG라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PEG가 상당 부분 이제 부작용을 야기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가 또 있고요. 저희 백신 같은 경우에는 라연이라는 전달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연한 전달체 자체가 또 면역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냉장으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EU, 미국, 한국 GMP에 적합한 최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큐라티스 자체 GMP 공장에서는 액상, 주사제 제형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최대 1년에 5천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매출 비중에서 보면 CDMO, CMO 부분이 약 한 40%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인 주력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인 상업화 궤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저희의 최신식 설비를 이용해서 CMO, CDMO를 통한 매출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QTP-101의 임상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 공모된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대부분 글로벌 2B33 임상 개발에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일부 자금은 또 기본적인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의 초기 개발, 비임상, 임상 개발, 그리고 공정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실제로 제품의 상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P 공장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CMO 및 CDMO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파이프라인을 좀 더 활발하게 개발해서 속도감 있게 임상이라든지 개발 과정에 저희가 매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중국 기업과 결핵 백신 관련된 공동 개발 계획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현재는 중국에서 결핵 백신 관련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개발 활동을 활발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알레르기 진단 키트 등 체외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프로테움텍도 6월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임국진 대표의 계획, 김효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프로테움텍의 핵심 기술은 약 120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다중 진단입니다. 현재 해당 진단 키트는 국내에서 40만 테스트가 공급됐으며 해외 시장은 동남아와 중동,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 대표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 시장 등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상장 이후의 전망과 목표 알아봤습니다. 한 번의 알레르기를 가장 많은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20-30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프로테움텍은 세계 시장에서 그 회사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0개, 60개, 100개, 현재는 120가지 종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영역은 항생제 감수성이라는 검사 영역입니다. 총 3일 걸릴 것을 하루로 단축시킬 수 있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정기용량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올 후반에 출시할 거지만 세계 시장의 파라다임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만 테스트 정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주로 동남아, 중동, 그리고 유럽 쪽이 이제 메이저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 또 베트남,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근래 들어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 진단 검사 기관 3군데에서 모두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가장 큰 기관이 저희 제품 사용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캐파는 100에서 200만 테스트 캐파고요. 좀 더 400만 정도 테스트를 늘리고, 향후에 인도라든가 중국에서는 현지 공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미국 시장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시장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IPO를 통해서 임상 및 허가 비용을 마련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무적인 안정성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재도 무차입 경영으로 거의 빚이 없는 상태고요.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이제 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꾸준히 매출은 성장해 왔어요. 매년 25%에서 30% 성장을 해 왔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외 시장의 성장폭입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의 수익 중에서도 해외 시장의 퍼센티지가 올해는 한 60% 정도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테움텍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 세계 이쪽 분야의 시장이 약 20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J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